안녕하십니까. 농업지 우리 식용작물학을 강의할 이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식용작물학 기출문제, 2018년도 지방직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식용작물학에 대해서 좀 이론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 거고, 우리가 식용작물학 문제를 볼 때도 재배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잘 알고 있고, 또는 내가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 또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문제에서 출제되어진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그게 풀어졌다면은 그 문제에서 또 다른 변환되어질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식용작물에서는 벼가, 아무래도 식용작물은 미국, 벼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맹류, 잡고, 두류, 서류, 이러한 것들은 거의 2문제 정도씩 출제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식용작물이라고 해서 작물 내에서만 출제되어지는 게 아니고, 재배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재배 환경, 어떤 영양 원소 보호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식용작물에서도 시험 문제가 같이 출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학을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식용작물이 좀 더 편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 재배학 개론을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식용작물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작물들의 종류를 구분해놓고 그 구분되어진, 벼는 미국 벼, 쌀 자체의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기가 쉽고, 맹류에서는 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밀까지 쭉 내려오는 것들이, 맹류 종류들이, 이러한 것들은 식용작물학에서 지금 분류가 되어지고 있는 형태들이 뭐라면은 식물학적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식물학적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다는 것들은 분류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끼리는 좀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잡곡 부분들은 막 섞여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묶어놓은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작물들에 대해서, 식용작물들에 대해서 재배학의 기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쉽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쉽게 느껴져야 되겠죠. 쉽게 느껴지려면은 재배학부터 식용작물학까지 흐름을 가지고,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 재배학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작물의 수량 삼각형, 수량 3요소, 유전적인 특성을 식물들마다 다르고, 그 유전적인 특성은 환경들을 다르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환시켜 줄 것이냐, 재배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의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식용작물에서는 좀 다르게 식물의 특성들도 있지만 그것들의 이용들, 그 작물들을 이용할 때 그 내부에 영양성분들이 무엇이 있고 그러한 특성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도 좀 추가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은 생각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은 토양 미생물의 활동 중, 우리가 재배학에서도 맨날 토양에 대한 것들이, 토양 환경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또 나왔네요. 그것도 같은 시험에서 나온 겁니다. 활동 중 작물에게 이로운 것이 아닌가. 얘네들도 문제는 우리가 보기들마다 OX를 잘 체크를 한다면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미생물들이, 유익균들이 뭐 한다고 했죠?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을 만들어서 얘네들은 물에 녹아서 식물체의 뿌리로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로운 것이죠. 유리질소 고정. 뭐죠? 뿌리혹 박테리아. 어디에 있는? 두류에 있는 대표적인 콩. 당연히 좋은 것들이죠. 무기물의 산화. 왜? 분해가 잘 되어져서 물에 잘 녹게 하는 겁니다. 뭐죠? 산화는 어떤 것? 양이온을 잃어버리는 것. 잃어버린다는 말은
다른 양이온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녹아서 영양분들을 흡수해서 물에 녹일 수 있도록, 즉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주 좋은 부분들이에요. 탈질 작용은 뭐죠? 질소를 가스 상태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잃어버리네?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탈질 작용이 잃어버리는 것, 즉 질소 가스가 발생되어져 가지고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토양에 고정이 안 되고, 그러면 질소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잎의 생육이, 즉 질소가 엽록체, DNA 등등등을 다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광합성을 똑바로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작물의 생육에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러한 것들이 산화가 되는 게 아니고, 화는 다른 것들을 붙여가지고, 즉 질소끼리, 질소가 따로따로 플러스 이온이나 마이너스 이온이나 즉 NH4, NO3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들을 잃어버리고, 얘네들이 다른 걸로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 잃어버리고 해야 될 건데, 산화가 되어져야 얘네들이 다른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다른 영양성분하고 물에 잘 녹아 들어갈 건데, 얘네들이 환원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를 받는 거예요. 받으면 얘가 툭 떨어져 나가면서 얘가 나로 남는 게 어떻게 돼요? 두 개가 탁 붙어버리겠죠. 두 개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N2. 얘가 질소가스예요. 그래서 수소이온을 받는 것, 전자를 받는 게 식물들마다, 즉 필요한 원소들마다 어떻게 반응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식물체에는 정말로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아예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환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미생물들이 실제로 영양분들을 고정시키고, 또는 산화시켜서 무기물들이 산화되어져 가지고 물에 잘 녹아, 또는 다른 영양분들이 붙여서 흡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이로운 것이 아닌 것은 탈질 작용이 잘못된 부분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문제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익원소. 유익원소라고 나왔고, 얘네들도 실제로 식용작물학의 어떤 작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즉 재배학의 내용들이에요. 뭐가 나온 거죠? 유익원소 이야기하면 필수원소 나와야 된다고 했죠. 딱 보니까 필수원소 나왔네요. 그런데 읽어보십시다. 필수원소가 아니래. 뭐죠? 필수원소, 대부분의 식물체가 꼭 필요한 원소들이에요. 생육하는데요. 근데 아니랍니다. 어디에? 화곡류에는 함량이 극히 많아. 필수원소의 다량 원소만큼 많은데 다른 작물들한테는 별로 없어. 즉 벼 종류한테는 많이 필요한 거야. 탁 넣어줘. 무조건 규소죠. 실제로는 이 규소, 규산염이라고 하는 형태들을 화분과 화곡류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식물들에서도, 즉 원예 작물들이나 어떤 특정한 작물들에서도 이 규소가 식물의 단단함을 좀 더 좋게 하지 않느냐. 표피세포에 축적돼 가지고 병 저항성도 높이고, 잎을 꼿꼿하게 세워서 수광퇴실을 높이고 광합성 잘하게 하는 거죠. 광합성을 잘하게 하는 거. 정산을 경감시키는 것. 표피세포가 축적이 되어지면 표피가 발달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즉 잎이 위, 아래, 여기에 기공이 있을 거고요. 유조직이 있을 거고 유관속이 있겠죠. 이 표피 조직과 이 표피 조직이 있는데 얘가 잘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죠? 정산을 경감시켜. 정산은 뭔데? 대부분은 기공을 통해서 정산을 할 건데 한 90% 합니다. 표피를 통해서도 해요. 한 10% 정도. 그러면은 얘가 많으면은 표피세포가 탄탄해져 가지고 이 표피 조직이 왁스칠이 잘 돼. 촘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 물을 소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건조해. 한자도 자꾸 씁니다. 이런 것들은 할 때 어쩔 수 없이 쓰게 됩니다. 건조해도 있고 추운 동해도 있습니다. 한글로만 쓰면 헷갈리니까 한자로 쓰고 있는 겁니다. 건조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왜? 정산을 줄이니까.
그럼 기본 우리가 필수 원소를 재배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그 필수 원소의 다량 원소에도 해당하지 않고 미량 원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화곡류에서는 필요한 규소. 실제로 이 문제를 나 필수 원소, 화곡류, 작물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즉 식용작물 화곡류가 별인지도 몰라. 그래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필수 원소가 나오니까. 뭐죠? 다 미량 원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넣으면 미량 원소, 염소, 아연, 몰리버덴, 망간, 구리, 붕소, 철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수 원소의 미량 원소가 내 머릿속에 있구나. 그 다음 다량 원소까지도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좋죠. 그래서 이런 게 내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또는 이론서를 공부를 할 때 그걸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봐야지. 다른 걸 내가 즉 부족한 부분들을 봐야죠. 그러면은 다량 원소는 필수 원소가 몇 가지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미량 원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왔으니까 몇 개가 되는 거죠? 9개만 남았어요. 9개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자연 상태에 있는 CHO, 이산화탄소, 물에서 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공급되어지는 거.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되는 거. 실제로는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비료의 3요소 옛날 나왔죠. NPK 6개 나왔네. 3개만 외우면 돼.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칼슘 나왔죠. 그 다음 엽록소에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의 구성원소로 많이 줘야 되는 마그네슘 나왔죠. 그 다음 식물체를 보호하는 황. 당연히 얘도 엽록체에도 있고 DNA 안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1000ppm 정도 이상의 양이 필요한, 즉 식물체 내에서. 미량 원소는 100ppm 미만 정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러한 이 필수 원소 일반적인 것들에 벗어났지만은 화곡류에서는 이렇게 다량으로 있으면서 식물체의 생육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들이고, 특이한 것들이라서 시험에 잘 나오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론에서는 이러한 필수 원소가 가져야 될 기본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문제가 밀가루네요. 밀은 어디? 맹류. 근데 밀가루가 우리가 생육을 하는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배의 개념이 아니고 가공의 개념입니다. 즉 수확 후에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그래서 밀을 가루를 낸 것들이죠. 탄력성과 점착성을 유발하는 주요 성분은, 우리는 얘네들도 실제로는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만 있어도, 즉 식용작물에 관심만 가지고 있어도 글루텐인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글루텐을 특히 동양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쟤를 잘 분해를 잘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맨날 밀가루 먹으면 끄기도 하고 소화를 못 시키고 띵띵 붓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쟤네들이 탄력하고 점착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먹을 때는 엄청나게 좋아. 식감이 좋고 쫄깃쫄깃하고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냐. 그럼 이 보기들이 과연 뭘까라는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글루볼린, 알부민, 프로아테즈. 프로아테즈는 어떻게 되겠죠? 효소의 개념이에요. 아재 나오면 다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단백질 분해 효소는 과연 누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식물들 중에서, 즉 식용작물 중에서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잘 분해를 해야 당으로 쓸 수 있거든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죠? 콩 종류가 되는 겁니다. 둑과 작물. 얘네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뭐 밀도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콩 종류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 글루텐은 밀가루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은 다음에는 콩에 대한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어느 부위에 나오죠? 옥수수는 잡곡입니다. 그래서 이 잡곡에 해당하는 여러 작물들이 있는데 그 작물들 중에서 옥수수가 아주 우리가 미국에서 벼가 중요하고 그 다음 맹류에서 보리, 밀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야 뭐 보리 별로도 없고 밀도 별로 없지만은 보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모작을 통해서 남부지방에서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옥수수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 아주 큰 식량작물, 식용작물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식용작물, 재배학 등등등에서 우리가 이렇게 책을 펴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러한 학문들은 다 외국에서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를 많이 안 해도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발달이 되어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용을 하고 있는 작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없는데 책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옥수수의 종류가 있답니다. 즉 옥수수를 우리가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팝콘으로 쓰는 것들도 있고 삶아 먹는 것들도 있고 뭐 통조림으로 해서 먹는 것도 있고 또는 사료로 쓰는 것들도 있고 등등등이 있어. 뭘까? 종실이 짧고 크기가 작고 대부분 각질로 되어 있답니다. 크기는 작은데 껍질이 엄청나게 많아. 성분이 황적색인 것이 많아. 옥수수를 우리가 노란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란색에서 적색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색깔이 튀어. 끝이 뾰족한 쌀알형과 끝이 둥근 진주형으로 구분되고 각질 부분이 많아갖고 잘 튀겨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간식으로 쓰네. 뭐 팝콘용이죠. 그러면 아주 그냥 쉬운 거잖아. 너무 쉬운 거야. 우리가 얘네들을 즉 우리가 재배학도 마찬가지고 식용작물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시험을 치고 싶은데 전공자들은 너무나 쉬운 소리인데 비전공자들은 이게 뭔 소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업지, 즉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학문들을 배울 때에 용어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농업직에서는 아직도 한자어가 많이 나와요. 한자가. 그래서 제가 뭘 뜻하는 건지 그것만 잘 이해하면은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경실종은 뭐죠? 경립종은 뭐죠? 우리가 종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경실종자 이야기했죠. 입자가 단단해. 그러니까 단단한 옥수수라는 소리예요. 단단한데 얘가 단단하면은 내부에 저장양분이 많아. 그래서 얘가 달어. 뭐죠? 단맛이 강해. 삶아 먹는데 많이 쓰겠죠. 마취종이라고 하는 놈들은 늦어, 숙기가. 그래서 숙기가 늦으면은 사람이 식용으로는 빨리빨리 생산이 돼야 되는데 빨리빨리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숙기가 늦으니까 식물지 전체로 써버리는 거예요. 식물지를 크게 키워서 뭐 사료용으로 또는 사일리지용으로. 그 다음에 나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찰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찰옥수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도 식용으로 쓰겠죠. 요리에 많이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떤 데는 정답이 나종일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마취종일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경립종일 때도 있어. 뭐 어떤 종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것만 하면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옥수수 종류에서 폭렬종을 이야기할 때의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수분이 얼마 상태일 때
잘 튀겨지느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폭렬종 옥수수를 수확을 해가지고 팝콘용으로 저장하는 것들은 건조 저장을 할 때에 얼마만큼 건조를 시켜야 되느냐를 또 다르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 다 특성들이에요. 4번의 정답은 폭렬종 되겠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식물의 확인에 5번 피자식물이라고 나왔습니다. 얘네들도 우리가 식용작물 전체를, 즉 작물들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화기 내에 암술 조직. 그러면은 우리가 암술 조직이라고 이야기했으면은 개화를 하는, 즉 화기는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고요. 꽃의 기관을 꽃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한자어로 저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암술 조직 내에 이 암술 조직과 이게 발달을 해가지고 뒤에는 과실이 되고 종자가 되겠죠. 그 관계가 연결이 잘 된 놈. 올바르게 된, 옳지 않게 된 놈이에요. 그럼 수정 전, 수정 후. 얘가 과실로 가고 종자로 발달하는 것들이 잘 맞아졌느냐라는 거예요. 주피는 바깥의 부분이네요. 난세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극핵 안에서 중복결합할 거죠. 자방이죠. 얘네들이 수정 후에 어떻게 발달할 거냐, 과실이나 종자로. 웃긴 거는 수정 후에 과실이나 종자로 하는데 종자의 자엽이라고 합니다. 자엽은 뭐죠? 자엽이 어느에서 말이 나온 거죠? 자엽은 무배유 종자에, 즉 배유 대신에 저장양분으로 축적되어지는 것들을 자엽으로 축적이 되어져서 종자를 형성해요. 그럼 종자, 배는 무조건 있고 배유가 있고 종피가 있어, 껍질. 근데 얘가 자엽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엽인 놈은 무배유 종자라고 불러. 그래서 무배유 종자, 유배유 종자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해가지고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식용작물에서도 있고 원예작물들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배유 종자는 두과 작물입니다. 뭐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콩. 근데 이 콩이 과연 주피가 자엽으로 되었냐라는 거예요. 자엽은 뭔데? 발화가 하고 나면은 걔네들은 떡잎이에요. 지상부에 있는 놈. 그래서 실제로 이 껍질겨에 해당하는 주피는 뭐가 발달이 되냐면은 종피, 껍질로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난세포는 뭐가 돼요? 배가 되겠죠. 난세포가 정액이랑 붙어서 배가 되는 거죠. 극핵은 배유가 되는 거고, 잘 나와 있네. 자방, 과실이 되는 거고. 또는 실제로 자방벽, 밑에 화탁, 이러한 것들이 과실이 되기도 합니다. 원예작물에서 진과냐, 위과냐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방이 순수하게 과일, 과육으로 발달이 할 때 진과라고 하고, 여러 다른 기관들이 비대 발달을 해서 과일이 되면은 위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과배가 위과고 딸기도 위과예요. 왜? 종자가 안에 들어가서 모양이, 과일이 이런 모양이 안 나오니까. 즉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식물체가 있고 꽃이 있는데 화탁이 있었고 꽃대가 있었는데 이게 과경이 되고 얘가 비대해서 과육이 되고 내부에 씨가 있어야 되는 형태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것들을 진짜 과일이라고 부르고, 막 다른 부위가 막 비대되어지고 하면 모양이 이상하게 자라는 거예요. 사과 모양 알죠? 손잡이가 되는 것들. 딸기 종자가 다 밖에 있네. 밑에 것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위과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배학이나 식용작물학에서는 별로 이야기가 안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원예작물학에서는 이걸 세부적으로 또 구분해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험 공부를 재배학 개론을 공부하고 식용작물을 공부하고 나면은 원예작물까지 딱 공부를 해놓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먹고 있는 작물들에 대한 것들은 거의 모든 걸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은 주피가
자엽이 아니고 종피로 가야 된다.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벼의 시비, 얘도 한자로 써놨네요. 비료 성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벼는 미고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죠. 시비는 재배학에서 필수 원소들을 특정 작물에다가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벼가 생육기가 좀 다르니까, 즉 생육의 사이클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 모내기 전 이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양 전에, 즉 땅을 준비해 놓고, 즉 밑거름을 주는 겁니다. 시비에서 밑거름과 뭐가 있죠? 덧거름이 있죠.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은 얘를 비비라고 부르고 덧거름을 추비라고 부릅니다. 추가해서 주는 거, 아예 처음부터 주는 거. 그래서 밑거름을 주고 모내기 한 후에 대략 한 2주 정도 될 때에 새끼칠 거름을 줍니다. 뭐가 분해를 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고 하면 쌀의 품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것들도 알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왜? 작물들이 수확 후에 어떻게 이용되어지고 그 내의 성분들이 어떨 때에 품질이 좋은 쌀이냐. 알그름은 실제로 저장양분들 중에 인산과 칼륨을 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과 칼륨을 주로 주면은 뭐하죠? 인산은 영양생장을 촉진하고 칼륨은 광합성을 잘하게 해. 그래서 얘 두 개가 식물체가 잘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그름을 생략하는 것이 좋다? 얘가 뭐죠? 얘를 주면은 영양생장을 잘하는 거예요. 얘를 줄이면은 뭐 하겠죠? 생식생장을 잘하는 거예요. 얘를 늘리면은 영양생장을 잘하고 얘를 줄이면은 생식생장을 잘해요. 쌀은 어느 부위에 해당할까요? 종자죠. 그러면은 생식생장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은 알그름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론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얘네들하고 마그네슘하고의 비율이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품질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그네슘을 줘가지고 얘네들이 엽록소가 좀 많아지고 그래서 질소 성분, 즉 아주 크게는 얘가 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영양생장이 줄어서 생식생장의 저장양분을 축적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게 많이 축적이 되어지냐면 전분이 많이 축적이 되어져요. 전분이 많이 축적이 되어지면 얘를 분해를 잘 해야 당으로 잘 가요. 그런데 얘네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실제로 품질이 쌀이 맛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그름을 우리가 상업적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쌀을 수량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료를 골고루 막 다 주는 거예요. 시기별로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면은 잘 자란다고 하는 개념들이 이론서에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또는 작물들에서 수확되어지는 수확물들의 기능성 물질이나 맛이나 등등등 좋은 것을 원하는 것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즉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는 내가 먹을 쌀들은 좀 더 맛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친척들, 내 가족들이 먹는 거는 정말로 좋은 걸 먹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생략하는 것이 실제로 좋은 거예요. 보기 3. 기상 조건이 좋아서 동화조경이 왕성한 경우에 광합성을 잘한다는 소리죠. 옷그림을 늘리면은 왜? 광합성을 잘하는 시기, 즉 햇빛이 좋으니까 옷걸음을 늘리면은 추비를 늘리고 덧걸음을 늘리면은
분열을 잘 해가지고 햇빛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수량이 증가할 가망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햇빛도 잘 안 나는데 그릇만 많이 주면은 뭐 영양생장을 하고 그 영양생장을 한 것들이 이파리들이 햇빛을 다 못 받으니까 정수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을 때, 뭐 다른 환경 조건이 좋을 때에 시비를 통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4번, 신경한 논, 깊이 가리를 한 겁니다. 또 한자어예요. 논을 깊이 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토층이 예를 들어서 논바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작토층이 한 40cm 정도 있었다고 칩시다. 그 위에 식물체를 키우고 있었는데 경운을 계속하면은 논에서는 이 바닥이 단단하게 바뀌어요. 이곳에 기계가 계속 가고 해서 여기가 퇴적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가 단단해. 단단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배수가 잘 안 돼. 뿌리가 활동할 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한 번씩 심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가리를.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영양분이 집적이 되어 있어. 위에 작토층에는 영양분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시설 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즉 뿌리의 환경을 좋게 하고 토양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실시해요. 그럼 영양분이 섞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있던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비료라고 하는 NPK, 비료의 3요소를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밑에 별로 없는 것들이 섞였으니까 당연히 영양분을 좀 더 줘야 돼요. 심경을 하고 나면은 한 20에서 30% 정도의 그런 비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는 게 정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얘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 하나씩. 보기가 길어졌다고 이거 복잡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벼가 그대로 나왔네. 벼 품종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우리가 옥수수, 콩, 잡곡 등등등 다 넣고 맹류, 보리 다 넣는데 그러한 것들도 다 품종, 유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배학에서 유전, 즉 DNA 유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 그게 고정되어 있는 놈을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걔네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놈이 설명이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내비성이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면 돼. 비료 성분에 내성이 있어. 비료 성분을 많이 줘도 얘가 확 자라다가 자빠지고 막 이렇게 잘 안 해. 비료를 많이 잘 받을 수 있는 놈이야.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초장이 작고 잎이 직립해가지고 수광태세가 좋아. 비료 잘 줘도 얘가 잘 쳐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주 영양분을 많이 주고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문제는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주고 많이 생산하는데 별로 맛이 없어. 그게 옛날에 우리 통일벼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예전에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많이 줘가지고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놈. 잘 넘어지지도 않고. 자포니카 품종과 인디카 품종, 우리가 품종을 나타낼 때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들하고 구분을 하고 있죠. 탄립성이 누가 강하죠? 인디카 품종이 강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것들이 자포니카. 그래서 인디카 품종이 훨씬 탄립성이 강해. 잘 떨어져. 대신 잘 떨어지면은 비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다 떨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수바라도 나타나고 등등등 있겠죠. 그걸 실제로 자포니카는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이걸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보기 3. 조생종 품종. 조생은 잘 익는 놈이 일찍 익어. 일찍 익어. 즉 수확을 빨리 할 수 있는 품종이에요. 만생종보다. 우리나라에서 보십시오. 만생종은 가을이고 조생종은 초가을이나 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일찍이니까. 수발화성이 뭐죠? 물에 닿이거나 하면은 발화를 해버리는 거야. 종자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싹이 나.
우리가 파종을 하지도 않았는데 달려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뭐죠? 여름에 나타나겠죠. 뭐 조생종일 때 훨씬 더 잘 나타나는 거예요. 뭐 배가 만들어지고 배유가 들어와지고 종피가 똑바로 발달이 안 됐는데 물에 반겨. 그러면은 얘네들이 휴면을 안 하고 영양분을 분해를 해서 싹이 나버리는 거예요. 배가 다시 발화를 해버려요. 그게 수발화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훨씬 발화를 잘하는 거예요. 만생종은 이 저장 양분들을 늦게 축적을 하고 좀 더 오래 축적을 하니까. 얘도 맞는 거. 보기 4. 직파 적응성.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거기, 이식이라고 하는 말. 재배학에서도 이야기했죠. 이식. 벼는 이앙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묘를 새로 작은 것들을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집약적으로 키워가지고 이식을 할 것들을 육묘에서 이양을 하는 건데, 직파는 종자를 바로 파종하는 거예요. 얘를 파종을 하는 것들은 방법은 건다, 담수, 즉 뭐 건조한 논 그리고 물에 담겨 있는 놈에다가 종자를 뿌려주는 거예요. 식물체를 키워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고 기계를 통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 일은 쉽겠죠. 근데 얘네들의 품종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냐? 내도복성과 좋은 발화성이 강한 특성이 요구돼. 뭐냐면은 이식을 하면은 뭐 하죠? 이양을 할 때 사람이 어린 묘를 이렇게 돼 있는 놈을, 뿌리가 있는 놈을 물론에다가 꽂아주죠. 기계가 꽂아주죠. 그래서 뿌리가 바로 고정이 돼. 고정이 되면은 도복 넘어지지가 않아. 내는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도복 넘어지는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종자를 파종했을 때는 얘가 있어야 돼. 꽂아주지 않아도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잘 넘어지지 않아야 돼. 그리고 이식을 즉 종자를 파종을 해갖고 육묘를 해서 이식을 하는 것들은 육묘, 기간을 내가 육묘할 수 있는 종자가 발화해서 어린 묘가 자라는 온도 환경들을 잘 조성을 해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른 봄에 되기 때문에 저온의 발화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직파 적응성 품종은 저온에다가 발화도 잘하고 뿌리가 잘 발달을 해가지고 도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파를 하는 것들도 무조건 아무 벼 품종이나 다 직파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품종에 대한 유전적인 특성들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내가 재배해야 될 것들, 즉 재배의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들은 자포니카 품종이 탄립성이 더 강하고 인디카 품종이 탄립성이 강하고 자포니카 품종이 탄립성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람, 태풍 등등등이 있는 지역에서 자포니카 품종을 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 8번도 또 똑같이 벼의 직파 재배에 대해서 나왔네요.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7번 문제 제일 밑에 있는 보기 4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직파할 때에 담수 직파와 건답 직파라 있다. 물 없는 상태, 물이 있는 상태. 문제는 출하일수도 나오고 잡초 발생도 나오고 온도가 좀 낮은 상태인데도 그래도 12도씨 이상은 됐을 때에 파종하는 것이 좋으냐? 그 다음 파종 작업은 담수 직파보다 건답 직파가 강우, 비 영향을 많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 잘 봐야 되겠죠. 쉬운 거는 뭐죠? 파종을 하는데 담수 직파 물이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할 건데 비가 오나 안 오나 뭔 상관입니까? 그죠? 건답일 때는 비가 오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영향을 담수 직파보다 건답 직파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얘는 오라. 오케이. 잡초 발생도 한번 봅시다. 잡초가 물에서 잘 자랄까요? 햇빛을 받아야 잘 자랄까요? 그래서 잡초 종자도 실제로 우리가 농학과 일반적으로 대학의 농대에서 농학과나 또는 다른 식물을 관여를 하는 데서는 잡초학이라는 것들을 또 따로 배웁니다. 없애야 되는 건데 이걸 배워. 왜? 얘를 잘 알아야 어떻게 없애는지
또는 얘를 실제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보는 겁니다. 잡초의 종자는 거의 다 광발화 종자입니다. 뭐 햇빛을 잘 받아야 잡초가 발화를 잘해. 잡초가 잘 자라. 싹이 나. 그래서 잡초를 방지할 때, 즉 잡초가 나오면 풀을 뽑아야 되잖아요. 풀을 뽑는 일들,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멀칭을 하는 거예요. 덮어버려. 잡초가 나오는 곳에. 햇빛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답직파가 훨씬 햇빛에 노출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담수직파해가 훨씬 잡초 발생이 적은 게 맞은 거죠. 출아일수도 봅시다. 얘네들도 이제 실제로 종자발화라고 하는 개념, 종자발화라고 하는 개념들이 벼작물에서 직파일 때의 조건만 달라진 거지 종자발화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나오는 종자발화들이 수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물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배유가 가지고 있는 저장양분들을 막 효소가 분해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호분층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이동을 막 시켜가지고 배로 다시 에너지를 보내서 배가 발화. 그래서 유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놈의 유아가 먼저 나올 거냐, 유근이 먼저 나올 거냐, 또 달라져요. 유근이 먼저 나오는 것, 유아가 먼저 나오는 것들이 좀 달라요. 얘가 공기가 적으면은, 얘가 공기가 많으면은. 그래서 원래는 뿌리가 먼저 나오고 정착을 하고 싹이 나와줘야 훨씬 더 식물체가 잘 자라요. 잘 고정하고 영양분을 연속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건답지파, 즉 뿌리가 물이 없는 상태,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담수지파 상태에 있을 때, 즉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유아가 물이 있으니까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싹이 먼저 나와요. 싹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주일 정도면 나와요. 건답직파는 대체적으로 한 2주일, 10일에서 15일 정도, 2주일 정도 걸려요. 2주 정도 걸리고 얘는 1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싹이 실제로 건조한, 즉 물이 없고 공기가 조금이라도 많으면은 뿌리가 잘 나오고 맞는 소리네. 뿌리가 잘 나오고 물이 들어가가지고 공기가 없으면은 담수직파 공기가 부족하면은 싹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싹이 먼저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담수직파가 빨라요. 그러면은 길다가 아니고 짧다가 되는 거죠. 얘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보기 3의 일평균 기온이 12도씨 이상일 때, 즉 저온이지만은, 즉 우리가 온대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들의 생육 온도는 대체적으로 18도씨에서 25도씨예요. 대체적으로 18도씨에서 25도씨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직파의 요구 조건에는 내도복순과 앞에서 나왔던 저온 발화력이 높아야 돼. 이만큼 안 올라와도 12도씨 이상만 돼도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발화가 되어지고 자라서 낮에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밤에 온도가 좀 낮아져도 충분히 평균 이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자라서 직파를 해도 종자가 발화해서 영양생장으로 그 다음 생식생장으로 잘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파 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수직파가 짧고 건답직파가 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또 미국 벼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벼에서 여기에서는 해충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해라고 합니다.
해충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하면은 얘가 매개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가 전달자. 즉, 벌레가 병균을 묻히든지 안에 갖고 있다가 식물체를 갉든지 갉아먹든지 아니면은 찔러가지고 저백을 빨아먹든지 등등등을 하면서 병균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식물체 유전자에, 식물세포에. 그걸 이제 매개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벼에서 얘네들은 다 잘 알아야 되는, 좀 기억을, 암기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암기만 해가지고 내가 암기하지 않은 것들이 문제가 출제되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론 시간에 우리가 벼에서 나오는 병해, 즉 균, 그 다음 충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재배학에서 나오는 것들하고 원예학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론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다 병입니다. 병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이름들로 이름을 지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까요? 특히 농민들이 기억을 할까요? 기억하기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즉 병증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따라서 이름을 잘 붙여요. 그래서 도열병, 타버리는 형태들, 말라면 열이 올라가가지고 물에 의해서 막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시들어지는 형태, 키가 길어지는 것, 깨시, 시커먼 무늬들이 막 생기는 것, 줄무늬 잎 마른병, 잎이 말라지는데 줄무늬 형태로 무늬를 띠고 말라지는 형태들의 병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의 이름은. 얘네들은 말라지는 것 때문에 실제로 잎이 말려지는 형태들을 대부분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러스는 모자이크 형태의 무늬가 나타나기도 하고 말려서 오갈병이라고 하는 형태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위축, 즉 식물체가 잎이 말리면 잎말림이라고 하고 또는 원예작물에서는 오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과일들은 위축, 크기가 작아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로 바이러스는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이 다 이렇게 나와요. 원예작물학에서도. 우리 식용작물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잘 하고요. 얘네들은 다 다른, 즉 바이러스 병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매개체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얘네들은 실제로 해충에 의한 매개체고 얘네들은 환경에 의한 매개체예요. 대부분이 토양을 통해서. 그리고 토양에서 비가 와고 비가 튀긴다든지 등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균이, 우리가 재배학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진균이라고 하는 곰팡이, 세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 그 다음 아주 크게가 바이러스. 우리 재배학에서 뭐 방성균도 나오고 뭐 했죠. 얘네들은 비슷비슷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좀 편리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키다리병은 재배학에서 또 나왔던 소리인데 이론에서 또 나올 겁니다.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키다리, 식물체가 갑자기 길어진대. 왜 길어질까? 보니까 그 안에 길어지는 세균이 있더랍니다. 세균이 길어지는 성분들을 막 만들어내. 그 성분들을 추출해보니까 GA야. GA가 뭐라고 했죠? 지베렐린. 그래가지고 실제로 찾은 거예요. 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식물체 자체에서 나올 건데 식물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것들보다 커. 그래서 보니까 세균이 감염되어 있어. 얘가 GA를 엄청나게 만들어내.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도열병은 진균에 의한, 곰팡이에 의한 그 감염이고 깨시무늬병도 진균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할 문제를 풀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의 밀도 종류들, 세균이 많다고 했습니다. 방성균 다음, 그 다음 사상균 넘어왔었죠. 대기에 있는 것들은 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균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실제로 식물들은 대부분이 진균에 의한 감염병이 훨씬 많습니다. 발생하는 것들은. 그 말은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을 구분을 할 때에 진균이냐, 곰팡이냐, 세균이냐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는 세균을 구분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 다른 것들은 바이러스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진균은 아이씨 몰라. 세균만 어느 정도 기억해놔도 구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 이것들도 따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입마르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병들은 실제로 ML9가 이렇게 가해를 하면서 식물체에 가해를 하면서 전염을 하고 있는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여기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바이러스는 감염이 될 때에 아주 미세한 상처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해충에 의해서 감염이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뭐 한 10년도 더 넘었겠지만은 실험을 하다가 저 병 실험을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즉 바이러스를 식물체에다가 접종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종을 할 거면 잘라가지고 묻히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얇은 사포로 살짝 상처를 내야 접종이 잘 돼요. 가해를 잘해요. 왜 그러냐면은 식물체가 안 죽어야 돼. 식물체가 죽잖아요. 즉 식물체가 죽어버리면은 상처를 세게 내면은 식물체가 죽죠. 죽고 다시 살아나서 덮게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얘가 안 죽어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식물체 안 죽은 세포의 영양분들이, 즉 세포가 일을 해야 영양분이 생기죠. 그 영양분을 바이러스가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여야 바이러스가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충들이 저백을 구멍을 살짝 내가지고 식물체의 세포 내에 영양분을 빨아먹고 세포가 죽기 전에 그러는 동안에 들어가가지고 다음 세포, 그 안에 있는 세포에다가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콩에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는 거.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는 거고, 콩은 두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콩이 두과에서 맨날 이야기할 때에 재배학 개념에서는 영양분을 고정할 것, 질소 고정의 뿌리 혹 박테리아, 건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수확물인 콩 자체에 어떤 성분이 적게 함유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나왔어요. 아마 당황하실 거예요. 그럼 즉 식물들 중에 콩은 어떤 성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식물체, 즉 채소들 중에 육식이 아니고 채식들 중에서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답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단백질이 될 건데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것 하니까 우리는 헷갈려요. 뭘 그러면은 적게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암기를 해놓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은 암기를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콩을 저장을 할 거면은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도 수분을 저장을 할 때에 13. 우리가 종자들은 거의 다 13에서 15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분은, 단백질은 한 40%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많을 거고, 수분도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 콩이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배가 있고 배유가 붙어 있고 떡잎이 이렇게 있어. 이 안에 있는 놈은 자엽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종피가 있어. 얘가 배가 있고. 그럼 여기 안에 우리가 배유일 때는 여기에 거의 다 전분이 축적이 되어져 있어요. 전분이 축적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분해, 즉 아밀라제 효소들이 들어가가지고 수분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아밀라제 효소들이 전분을 분해를 해가지고 당이 나와서 호분층으로 가갖고 호르몬들이 이동을 해서 에너지를 여기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싹이 탕 틀 거예요. 근데 전분이 없어. 자엽이야. 전분 없는데 문제는 얘네들의 에너지는 다 당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엽의 당이 저장 양분들이 다 축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분으로 축적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당으로 축적이 되어져. 얘네들도 식물 생리학 개념으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왜? 저도 식물을 배우면서
옛날에 10년, 20년 돼가지고 계속 농업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해가지고 생물도 배우고 식물학도 배우고 형태학도 배우고 충도 배우고 병도 배우고 농약도 배우고 식물 생리학도 배우고 별의별 것들을 다 배워봤어. 근데 실제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책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보고 있는 게 생리학 책을 보고 있어요. 생리학 책을 보면 대부분이 뭐 광합성하고 물질 대사예요. DNA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좀 나오지만 보면은 뭐 저장 양분들이 우리는 전분으로 축적되어질 줄 알고 있는데 전분으로 축적되어지면 맛이 떫어요. 그래서 전분으로 축적되어져 있는 것들은 다 떫어. 당분으로 다 분해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 당분으로 분해가 되어지는 것들은 성숙이 되어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분으로 저장이 되어지는 것들은 실제로 엽록체 안에 저장이 잘 되고 당분으로 분해가 되어지는 것들은 액포 안에 저장이 잘 되어져요. 세포 내에. 그래서 식물체가 틀려요. 액포가 더 많이 있는 놈들이 여기에 있어요. 왜? 쟤네들은 다음에 떡잎, 자엽이에요. 벌써 식물체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당분이 훨씬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분이 실제로 거의 없어요. 지질은 뭘까요? 지방 성분들이에요. 왜? 콩기름을 짜잖아요. 우리 식용유가 콩기름이에요. 그 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만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생리학적으로만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은 별 신경 안 써도 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암기름만 해놓고 있으려고 하니까 뭐 여기에 있는 퍼센트가 얼만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를 해놓고 수분, 단백질, 지질 한 뭐 20% 가까이, 당 한 30% 가까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이러한 뭐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콩 그리고 무배유 종자의 특성들까지도 다 이해를 하는 데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